안녕하십니까.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지난해 4월 데일리 뉴스로 출범했던 뉴스K가 주중에는 모바일 현장 리포트,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주간 종합 뉴스로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데일리 뉴스에서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이야기, 주류 언론이 외면하는 소식을 비롯해서 좀 더 깊은 호흡의 뉴스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정부가 끝내 역사 쿠데타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선언하기까지 온갖 편법적 행태가 난무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자행된 절차적 문제점들을 박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선포된 지난 3일, 황교안 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정화가 확정된 다음 날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올바른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추진 과정은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 예고한 정부는 찬반 의견을 받겠다면서도 접수 통로를 제안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메일 접수 방식으로 보통 받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방식조차 허용하지 않아서 팩스나 우편 접수로만 가능했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우편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은 보통 다 팩스로 이제 그날 마감하는 날 팩스로 많이 보내게 됐고. 사실상 유일한 의견 접수 통로였던 팩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팩스가 꺼져 있었다라는 거고, 그 행정 절차법에 보면 행정 예고와 관련해서 어쨌든 의견을 제출한 사람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이제 의견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결과까지도 다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견을 반영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죠. 애초 5일 예정이던 확정고시 날짜는 이틀이나 앞당겨졌습니다. 의견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황 장관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개 그 의견이 한 12~13개의 유형으로 돼서 그 범위에서 더 이상 추가되는 게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거에 대한 검토, 또 어제 늦게 들어온 것은 오늘 새벽까지 우리 직원들이 다 맞추면은 이것은 조속히 매듭을 짓는 게 옳다라는 판단하에서 교육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의견 수렴 현황입니다. 국정화 찬성 건수가 반대보다 2배 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인원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는 다릅니다. 반대 인원이 찬성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교육부가 동일한 의견을 한 건으로 처리하면서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국정화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마저 요식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행정예고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화 교과서 추진용으로 44억 원의 예비비를 의결했습니다. 예비비는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시급한 일을 대비한 긴급 예산입니다. 그런 예비비가 국정교과서 편찬이 확정 고시되기도 전에 편성됐고 상당수는 광고를 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광고하는 데 쓰인 예비비는 44억 가운데 26억, 절반이 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편법교과서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산을 교부받는 대신에 재해나 써야 하는 예비비를 편법으로 교부받아서 홍보비에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 내역 전체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편법과 탈법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산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비비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면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예비비 505억 원을 편성했을 당시 정부는 이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회에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게 헌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과서 국정화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법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사들이 가지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그리고 중립성이라는 그 요청에도 어긋나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권리라든지 양심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교과서 국정화라는 것은 다양성을 토대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에서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이 원칙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그런 반체제적인 제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화된 헌재 재판관 구성을 고려할 때 헌법 소원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어 야권과 시민단체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박다솔입니다.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것 이상의 잡음이 앞으로도 예상됩니다. 조금 전에는 대표 집필진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다솔 기자, 최 교수가 완전히 집필해서 손을 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 측은 최몽룡 명예교수가 집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고 국사편찬위원회도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명예교수는 선사 분야의 대표 집필진으로 초빙됐었는데요. 국사편찬위가 집필진을 공개한 지난 4일 최 교수의 집으로 취재를 하러 온 기자를 성희롱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까지 공개된 국정교과서 대표 집필진이 신영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한 명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신영식 교수는 고대사의 집필진인데요. 예.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네, 신영식 명예교수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잠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 교수의 지난 행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 교수는 지난달 중순 정부 쪽에 국정화 찬성 의견을 전달한 원로 사학자 7명 중 1명입니다. 또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미화 논란에 휩싸였던 2013년에 이를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도 참여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국사편찬위의 기자회견에서는 기존 교과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예, 신영식 명예교수 외에 또 다른 집필진은 얼마나 됩니까? 예, 국사편찬위가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집필진 공모 내역을 근거로 지금까지 확정된 집필진 수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공모 내역을 보면 교수, 연구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25명을 모집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공식화한 게 지난달 12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이 가까운 기간 동안 정부가 직접 섭외한 집필자는 10여 명에 불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예, 방금 보신 화면,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처럼 11명, 불과 11명밖에 섭외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원래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예, 국사편찬위 관계자는 아직 집필진 공모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는 늦어도 이번 달 20일까지 36명 안팎의 규모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이번 달 말부터 약 1년 동안 집필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집필이 끝난 교과서는 내년 12월 감수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친 뒤 2017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밀실 집필, 편향성 논란, 이런 논란들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화 강행의 후폭풍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국민 불복종까지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간의 농성을 끝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여당의 민생 프레임에 밀려서 투쟁 강도를 낮추고 또 노선을 둘러싼 당내 갈등 양상까지 되풀이될 조짐이 보입니다. 안은필 기자가 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농성 닷새 만에 국회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국회 농성을 해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방침이 알려진 지난 2일 저녁 철야 농성에 돌입하며 강경한 대응을 보이던 새정치연합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내년도 예산심의, 선거구 획정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정치연합이 너무 쉽게 물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의 이러한 후퇴는 새누리당의 이른바 민생 프레임에 휘말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가 중고등 한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고시한 이후 새누리당은 민생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회의실 문구까지 바꿔달았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관련 문구가 차지했던 자리에 민생이 들어선 겁니다. 이제는 민생입니다. 오늘 우리 당의 백보드 문구는 이제는 민생입니다라고 바꾸었습니다. 야당은 역사 교과서 문제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는데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장애로만 돌아다니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발언에도 민생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국민들은 목이 말라 민생 운물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께서는 민생 운물 파기를 내팽개치고 후진적인 정치 선동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절박한 국민들의 지상 명령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살리고 국회가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의 농성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는 이미 감지됐습니다. 지난 4일 국정화는 전면 무효라고 강조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대국민 담화 하루 뒤인 5일 국정화 반대와 함께 민생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위기에 빠진 경제와 민생도 살려야 합니다. 역사 국정교과서 반드시 막아내는 것, 또 그와 함께 경제와 민생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중대한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함께 병행해서 성공해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생을 먼저 내팽개친 것은 국정화 카드를 꺼내든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국회 일정 중단으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또한 지난 12.8 재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당내 비주류의 공세가 다시 시작될 조짐을 보인 것도 국회 복귀의 한 이유로 보입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저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진행합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청관입니다. 총리가 이례적으로 별도 자료까지 나와서 10일부터 8일까지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할 것입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교안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와 황운여 교육부 장관의 설명에 헌법 가치라는 구체적인 신호적인 것을 지구한 이하 우리 시민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은 5분으로 한정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기준과 관련된 내용은 현장 기준이 확정되는 11월 말에 별도로 브리핑할 예정이니 이에 대한 질문은 다음 브리핑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정한 시간이 나면 다 공개가 됩니다. 원고를 공개하면 의미가 없죠.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부분들을 편안하게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여기서는 요번에 좀 해주지 말아주세요. 아니
우선은 저하고 하시고. 글쎄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죠 아까. 그건 이 다음에 나중에 다 공개가 됩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공개가 됩니다. 지금 나오신 분들은 어떤 면에서 균형적인지 그 안에 다 나오는 다시 없다고 하는 분께 저항을 안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되셨던 건가요? 궁금하지 않으면 본인이 늘릴 수 있는 겁니까? 내일이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됩니다. 여전히 참사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추측과 의혹만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무엇을 한 것이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애당초 정부에 의해 손발이 묶인 특조위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지난 3일 제10차 정례브리핑을 가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3일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물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어 상당히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11월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청문회 내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특조위가 구성된 이래 처음으로 열리는 청문회입니다. 특조위 활동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진상규명 조사는 2달 전인 지난 9월에서야 시작됐습니다. 내일이면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지만 특조위는 지금껏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측 변호사는 특조위가 제대로 조사 활동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지적합니다. 아예 지금 활동 자체를 어렵게 만든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수사권이 있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는 단계까지도 못 가고 애초에 조사 자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달 뒤인 3월 5일 상임위원들이 임명됐지만 정부가 특조위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5월까지 특조위의 활동이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예산도 뒤늦게 배정됐습니다. 특조위의 예산이 배정된 시점은 별정직 공무원이 배치된 뒤인 지난 8월. 특별법 제정 이후 8개월 동안 공전을 거듭한 끝에 특조위는 3달 전에 이르러서야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전체 조직은 여전히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9월 31일 현재 특조위 전체 인원은 74명. 시행령이 규정하는 초기 인원인 90명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최종 정원 120명의 약 62%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조위 측은 이번 달 중순이 지나야 최종 정원이 채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원이 다 된다 해도 제대로 된 조사 작업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내년 6월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구성된 시점부터 1년간 활동할 수 있으며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일인 1월 1일이 위원회 구성 시점이라면서 1년 6개월 뒤인 내년 6월에 활동을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특조위 측은 예산이 배정된 지난 8월부터 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명만 하면 1월 1일로 소급되기로 돼 있는데 소급된 1월 1일부터 상임위원이 있었으니 그러니 이제 그 조사 개시를 조사를 할 수 있었지 않겠냐, 이거는 아닌 거죠. 이 조사관들이 있어야 뭘 하는 거죠. 특별조사를 위원할 그 위원회의 준비가 된 거가 언제냐? 저희가 볼 때는 인원과 예산이 배정된 날이니까 8월부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구성 시점이 특별법 제정일로 확정된다면 특조위는 내년 7월에 인양될 예정인 세월호 선체에는 손도 대지 못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미
특조위가 신청한 인양선체 조사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안종범 대통령 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은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이 해수부의 인양선체 관리 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미수습자 수습과 해양오염 방지가 목적인 해수부 예산안과 달리 특조위 예산안은 선체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용도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강주 고등법원 같은 곳에서는 왜 침몰했는지에 대해서 조타를 잘못했다도 있지만 선체에 뭔가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입장도 재판부에서 표명을 하셨고, 그래서 인양된 후에 인양된 선체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취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사실은 진상규명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바닷속에 가라앉은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정밀 조사를 해야만 사고 원인이 밝혀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참사의 마지막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가족 측 변호인 역시 세월호 선체 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다른 과거에 만들어졌었던 여러 진상규명위원회들과 달리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 청문회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권한 자체는 비록 우리가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지는 못했지만 역대 어떤 위원회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활동을 할 수 있게 국민분들이 좀 도와주시면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정부가 특조위 활동에 대한 입장을 번복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특조위의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막 조사를 시작한 특조위는 앞으로의 활동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특조위 기간 연장에 합의해야 하는데요. 새누리당은 이 합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것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늦추자하는 것은 정말로 세월호 법을 가지고 국회 농해수위 예산을 발목 잡게 하는 것이지. 세월호 이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매듭을 짓지 않고 대강 봉합해가지고 그냥 예산을 처리하자. 이것은 저는 우리 위원회, 우리 국회가 제대로 자기 역할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 5월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산안부터 처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특조위 활동 기한부터 매듭짓자는 야당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결국 이날 농해수위 전체 회의는 여야 간 공방만 이어지다 끝났습니다. 농해수위 소속인 신정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조위 활동 기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이 무용지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에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정부나 여당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한을 현재 어떤 이 규정되어 있는, 아니 정부가 해석하고 있는 이런 기간보다도 6개월 이상 연장돼야 된다. 지난 10월 국회 농해수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특조위 활동 예산을 정부안보다 2배가량 늘렸습니다. 재편성된 금액 가운데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던 인양선체 조사 비용도 포함됐습니다. 특조위가 인양선체 조사를 진행한다는 전제로 예산을 합의한 겁니다. 의결된 예산안이 확정되려면 소관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특조위 활동기간 합의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상임위 처리 과정부터 녹록지 않습니다. 예결특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는 기획재정부가 참여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한 특조위 예산안을 다시 삭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보수 언론은 특조위 위원들의 급여를 부각하면서 특조위 흠집 내기에 나섰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뉴스K가 선정한 한 주간의 주요 뉴스, 뉴스K 주간 브리핑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11월 첫째 주 뉴스K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지난 3일 정부가 중고등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발행을 확정 고시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단 2명의 지필집만이 공개됐고 그중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늘 사퇴했습니다. 국정화 추진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학계는 물론 시민단체, 청소년들까지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 여당은 민생을 외치며 국정화 문제에서 발을 빼고 있고 야당은 오늘로 장외투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에선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의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통신사인 연합뉴스, 공영방송 KBS, 보도 전문 채널 YTN은 시국선언 참여 직원들의 징계를 시사했고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진행된 첫 한일 정상회담이 지난 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회담은 원래 예정됐던 시간을 훌쩍 넘겨 100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번 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위안부 문제였습니다. 회담 이후 청와대는 위안부 문제 타결 협의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기나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었습니다. 또 일본으로 돌아간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는 한일 협정으로 종료됐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위안부 문제의 연내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유포를 제대로 막지 않았다는 혐의로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이런 혐의로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의 대표가 기소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카카오그룹이나 네이버 밴드와 같은 폐쇄형 서비스에서 서비스 제공업체가 내용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사용자들이 올린 내용을 직접 모니터링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검찰의 감청 영장에 협조하지 않은 데에 대한 보복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로 제시했던 전투기 개발 핵심 기술 확보율이 왜곡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은 지난 2일 한국형 전투기 사업 1차 진상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전투기 개발 기술 90%를 확보했다는 국방부의 주장은 왜곡 과장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 김종대 단장은 지난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주관하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 국내 기술 수준은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집트에서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해 승객 전원인 22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추락 사건 이후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이슬람 국가 IS가 자신들이 여객기를 격추시켰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테러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영국 정부가 폭탄 테러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데 이어 미국 백악관도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청년 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50만 원의 활동 보조비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니트족들이 자립할 토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일부 청년들에게 현금을 주는 것으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K 주간 브리핑의 정승조였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된 지난 3일 언론의 다양성도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5인 미만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인터넷 언론사의 85%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대한인터넷 언론으로 출범한 뒤 지난 16년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전해온 참세상 역시 등록 취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유지연 PD가 참세상 홍성만 편집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세상 인터넷 신문사인데 소개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참세상은 벌써 그냥 활동 시작한 지 16년째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최초의 대한 인터넷 언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광고가 없고 상업적이지 않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완전 회원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이제 보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자유들이 좀 허용이 돼서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자나 이주 노동자, 뭐 성소수자, 여성 등의 좀 그 문제들,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들을 꾸준히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의 목소리도 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 중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최근에 이제 미디어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스마트 미디어화 되고 있고 그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론의 규모가 작아지고 심지어 이제 개인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정부의 이 조치들은 이제 스마트 미디어를 이제 선거 시기에 이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들을 분명히 좀 밝힌 행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그 전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지금 박근혜 정부 선거 시기마다 사실 인터넷 관련해서 이제 홍역을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이제 그 스마트 미디어화 되기 시작하면서 양쪽인 거죠. 하나는 인터넷 언론을 규제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그 1인 미디어라고 불리는 이제 개인 미디어라고 불리는 뭐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 흐름들을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이 통제도 그 연장선 하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여지고요. 다음 선거를 좀 예고해 본다면 곧바로 이제 인터넷 언론에 대한 규제로부터 SNS에 대한 규제, 재갈 물리기, 정치적인 어떤 그런 압박들을 더 강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문체부 입장은 사이비 언론을 막고 그리고 저널리즘의 질을 높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에 과속이나 난폭 운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의 난폭과 과속의 주범은 이제 중대형 차인데 마치 이것이 이제 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 1000cc 미만의 경차들을 그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시키겠다는 그런 이제 조치인 것이죠. 사실상 이제 문제의 원인과 그것의 대처 방안이 서로 다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이게 국정교과서 도입 논리와 이번 그 인터넷 언론 규제 논리가 서로 똑같습니다.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인터넷 매체가 언론이 이제 매년 해마다 이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무작위로 보도를 쏟아내는 어뷰징 기사들, 소위 어뷰징 기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터넷 뉴스가 혼탁해졌다 이런 비판 지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제 뭐 선정적인 보도나 그리고 이 광고를 끌기 위한 이 남용, 어뷰징 행위들은 그런 이제 주류 대형 언론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고요, 실제로. 그 이제 포탈 중심의 이제 인터넷이 이제 포탈 중심의 이제 서비스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광고를 더 많이 끌기 위한 조회수를 더 높여서 광고를 더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뭐 여러 가지 남용 행위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상 소규모의 인터넷 언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털 진입 자체도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뭐 남용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더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신뢰되는 질문인데요. 지금 참새상은 상시 고용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이건 영업 비밀인데 저희가 지금 그 4대 보험 지급하고 있는 인원은 이제 4명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이제 이번에 이제 고시된 그 내용에 따르면 저희도 1년 뒤에는 이제 폐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참새상처럼 상시 고용 인력이 5명 이하인 언론들이 많은 상황인가요? 저희도 소속돼 있습니다만 인터넷 기자협회에 따르면은 85% 정도의 언론들이 지금 5인 미만, 3인 미만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상당수의 언론들이 아마 지금 현재의 이 통과된 내용대로 이렇게 규제가 될 경우에는 거의 다 폐간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문이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보도를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그거는 가장 크게는 기존의 미디어들이 보도하지 않은 지점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노동자들의 이제 목소리라든가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큰 매체들, 주류 미디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광고라든가 재정 문제가 같이 또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좀 그런 것에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언론 매체들이 오히려 이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그대로 좀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들의 어떤 역할과 존재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매체들이 존재해야 우리 사회의 어떤 다양성들이 더 풍부해지고 그리고 이 사회적인 어떤 여러 목소리들이 묻혀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사실 이제 사회 밖으로 나와서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역사교과서는 독재의 시작입니다. 그들은 역사교과서를 시작으로 그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또 역사교과서에 실리지 않게 되겠지요. 저희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은 이 나라 거짓말된 나라가 될 겁니다. 거짓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국정교과서 반대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국민 여론은 압도적인 반대였습니다. 이른바 애국보수를 자처하는 일부 국민을 제외하면 말입니다. 애국이라는 단어가 일부 세력의 전유물처럼 되어버린 사례를 보면서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말을 곱씹게 됩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잘못에 대해 사죄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눈부신 발전, 국민의 자존심과 민족적 긍지만을 강조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사죄할 수 있는 용기를 지운다면
올바른 역사는 쓰여질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린 뉴스K 어떻게 보셨는지요? 뉴스K 취재진은 앞으로 조합원 여러분의 제보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에 있는 제보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신 조합원과 예비조합원입니다. 김지인, 김영희, 이지상, 김용구, 고혁주, 이정열, 강문희, 정희수, 임환, 염태하, 노정열, 권영남. 자본 권력과 정치 권력의 자유로운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경쟁을 통한 이익 추구보다 협력과 상생 가치를 보다 소중히 여기며 더 자유롭고 더 정의롭고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공헌하겠습니다. 가볼게요. 네.